다음 달 미국 재무부의 이 외환보고서,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예고도 없이 한미 환율 협상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졌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중에 이 환율 협상 제대로 끝난 것인지 글로벌 속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긴박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 문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요즘 들어서 미국 증시 변화 요인이 많은데 주말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일단은 시청자분도 이제 보셨겠습니다는 오늘 신앤커의 넥타이가 굉장히 좀 돋보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저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사각으로 가 있으면 통합입니다 해서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사실 여러 각도로 갈등 관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관세와 또 통화세와 입장이라든가 환율 문제와 관련된 갈등 문제가 구분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요. 오늘 신앵커의 그 넥타이 바람대로 좀 통합이 돼서 좀 우리 경제라든가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이 파월의 고평가 얘기가 공식화되는 관계로 해서 이 고평가에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금리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그 성장률 확정치가 3.8%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여서 전일 그 주가가 이게 떨어졌습니다는 곧바로 발표했던 8월 PCE 물가가 이건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데요. 사실 그 2.7% 정도로 해서 예상치 부합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서 미국 증시가 다행히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난주에 한미 관세 협상, 통화세 협 갈등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한 80포인트 이상 이렇게 떨어졌던 측면을 감안해 보자면 상당히 다양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순항보다는 갈등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내일이죠. 9월 30일 마감일이 되는데요. 트럼프의 첫 살림살이가 피스칼 이어 2026년 예산안이거든요. 아마 이게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불발될 경우에는 미 연방정부 사상 15번째 셧다운입니다. 예. 그리고 임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돼서 최악의 피할 수 있어도 15번째 셧다운이 되면 미국의 그 부도 우려가 이렇게 증가되면서 국제시장이 지금 그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의 재정 파턴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의 국제시장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불안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내지는 통화세 협상 이게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극과 극으로 흐른다. 강대강으로 흐른다. 이런데요. 이번 주 중에 좀 타결에 좀 기미 실마리라도 좀 잡혔으면 하는 각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좀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면은 최근 미국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에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한 장세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국의 증시의 고평가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2023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사실 고평가 얘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주가가 와서 예. 지금은 다우존스 지수가 45,000포인트를 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이 고평가 발언했다는 것은 아마 미국 증시의 고평가 우려 부분을 공식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96년에 당시에도 고평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을 때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996년 그린스펀 의장이 비이성적 과외라고 얘기했던 때가 우리가 OECD에 가입했던 때거든요. 아, 예. 그때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때 비이성적 과외를 잘 아실 겁니다. 또 그 위에 이렇게 전개 사항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때에 비유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미국 증시의 고평가로 얘기할 때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지수는 S&P 기준으로 종목 기준이 아닙니다. S&P 기준으로 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퍼가 24배다.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그 평균치를 보면 18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회했다 해서 미국 증시의 고평가 여부가 공식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 퍼 18배 대비해서 24배니까 이렇게 그 정도를 벗어난 것은 고평가다, 거품이다 하면 이 거품 붕괴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떤 쪽에서 가장 큰 게 영향을 받을까 하는 측면은 사실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변수가 가장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서도 유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는 지금 거품이 꼈을 때 여러 가지 풍선이 부풀어 있을 때는 거기에 칼에 해당되는 것이 팍 터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칼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풍선을 터뜨릴까요? 예. 그래서 가장 그 예리한 칼날이 연준의 금리 변경 여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매니지먼트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은 금리를 동결하고 올리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이사대로 주가 금리를 크게 비컷으로 하면 역시 실물 경제 침체분을 확인시켜오기 때문에 폭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올리고 내리고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 최악의 갈가를 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체육점을 찾기 때문에 여기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 관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에도 LTMCM 사태 이후에 그린스펀 의장이 시장에 아주 잘 조율했던 소프트컷 금리 인하로 해서 이 거품 붕괴를 막았습니다는 이번에도 파월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래 지속되는 장일지를 봐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죠. 지난 주말에 미국 주가가 좀 회복이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짧은 조정이 끝났다. 사실 조정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희망 섞인 어떤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짧은 조정이다 이런 표현이 월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진짜 짧은 조정이냐, 예. 더 큰 조정이냐, 짧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는 미국의 그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이렇게 예측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짧은 조정 S&P가 7천을 간다 하는 쪽에 또 다시 이제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거품 붕괴의 가장 큰 변수인 금리 인하 변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향후에 미국 증시의 향방을 좌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금리 변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조차도 지난번에 전도표에 얼만큼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범위가 벌어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는 식으로 해서 10월에 금리가 인하된다, 12월에 금리가 인하된다 이렇게 사실 페드의 멤버들은 굉장히 경제학자로서 또 본인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초래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예상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잘못된 예상을 할 때에는 시장에 또 다른 또 시청자분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한다. 그러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 금리 의향 변수는 점도표 내용 가지고 시청자분한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가이드를 잘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페드의 점도표대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씀같이 인상과 동결도 폭락, 트럼프 얘기대로 비커스 당에서 폭락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좀 불안하다가 다시 원상을 복귀하는 데에는 페드 멤버들의 점도표의 의향을 보면 예. 하드컷보다는 쇼컷을 다녀가고 있다. 하드컷보다는 소프트컷을 다녀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9월 점도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짧게 줄이면 올해는 2차례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1차례, 그 다음에 그 후년도도 1차례 해서 하드컷보다는 소프트컷을 하기 때문에 자, 2분기 성장률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가 돼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본이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컷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게 8월 PCE 물가 같은 이런 게 예상치에 나오면 바로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도 똑같은 지표 가지고 스프레드가 굉장히 의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점도표의 시각대로
이해하시는 게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 아닌가, 또 가장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 보는 시각은 앞선 말씀 통해서 다시 저희가 점검을 했고, 이제는 글로벌 증시 투자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민감한 사안인 환율 점검을 해보죠. 우선 주말 사이 환율 협상이 열렸다는 소식,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그 관세 협상이라든가 통화 수합 같은 이런 것들에서 강대강, 극과 극 이런 식으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느닷이 환율 협상이 열리니까 예. 시청자분도 이 상황에서 환율 협상까지 열려? 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그 요청했던 것이 지금 관세 협상의 양국에서 비망록과 양해가서 내용 토대로 보면 국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타결이 가능한 수준일까? 이걸 여쭤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예.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액면 그대로 비망록과 그 다음에 양해각서 나와서 이게 타협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론, 대출과 보증을 많이 요구하고 현금은 5% 이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현금이 90% 이상으로 이렇게 적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배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90%, 미국이 거꾸로 90%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극과 극, 강대 강으로 얘기 나오는 시각입니다. 워낙 큰 차이가 됐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맨날 보여드리는 내용이지만 워낙 큰 차이지 않습니까? 저 조율되겠습니까? 조율되겠습니까? 조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될 수 있는 여지의 밴드폭이라면 사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는 저렇게 타협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도 외환위기를 결군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탄핵이 당한다. 미국의 요구대로 수행하면 이런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극단적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을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죠. 45일의 현물 투자도 위험합니다는 선불을 달라는 겁니다. 선불의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업프론트, 전세는 나가기 전에 미리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전의 45일 이내에 현금을 달라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관세 협상과 통화세 협상 관련된 극과 극으로는 양상에서 환율 협상도 열렸다. 저도 이제 굉장히 환율 협상은 아마 시청자분들 제가 아마 이렇게 이 내용을 가장 빨리 전해주는 사람일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이게 예정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청자분도 몰랐었을 겁니다. 환율 협상이 열렸다. 근데 결과는 구인철 부총리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환율 조작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미 환율 협상이 중요한 건 다음 달에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 조작국에 대한민국이 등재될까 말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한미 환율 협상이 이 환율 보고서의 문장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내용을 알려면 관세 협상과 환율 협상의 관계, 예. 또 무역의 달러 가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 그리고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환율 협상이 되니까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환율 협상도 조율해가는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시청자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문제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관세 협상과 환율 협상은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선 두 가지 보고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프로젝트 2025 계획, 그 다음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외적 측면에서 관세 협상과 환율 협상 같은 미란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요 미란이라는 사람은 마이런 미란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지금 NEC 위원장도 하시면서 페드 이사까지 같이 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페드 이사가 됐으니까 여기를 좀 포기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정책 중에 트럼프 경제정책 가장 핵심인 인물인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기 동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한국과 대만과 일본 같은 국가들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본다면 환율 협상 가져가기인 측면에 관세 협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오히려 환율 협상을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협상국이 나와서 이전에 시청자분한테 발빠르게 전해드렸던 것이 우리 환율 협상 결과에 관세 협상도 일본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 협상도 일본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전 주말이었었죠. 환율 협상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일본이 환율 협상 잘 됐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 잘 됐다 하니까 그 연계시켜서 환율 협상도 잘 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음 달에 결정되는 일본의 이시바 다음으로 나오는 다케마 이런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잘 못됐다. 지금 다시 한번 재협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지금 지난 주말에 다시 남겨서 지금 미국과 일본과의 이렇게 관세 협상이라든가 환율 협상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재무부 보고에 환율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환율 협상도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이런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 협상도 잘 된 이렇게 일본이 순조롭게 껐다. 어떻게? 환율은 시장에 맡겨놓는다. 예. 근데 이 환율의 시장에 맡겨놓는다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각도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추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추가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저금리를 통한 달러 약세 정책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더라도 사실 트럼프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협상이 순조롭게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관세 협상, 지금 중국보다 부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세 협상이 상당히 미진한 국가고 두 번째는 관세 협상의 내용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야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그때그때마다 변해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그건 제가 관세 협상단의 직접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게 평가를 이렇게 보면 회색국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해서는 환율 협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와 환율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관세 협상 비협조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봐야겠죠. 조금 더 설명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등재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중요했을까? 비관세 장벽이 중요했을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환율 이렇게 조작에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거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재무부는 시기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는 원래로 보면 4월과 10월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환율 보고서도 변경될 소지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에 트럼프의 첫 환율 보고서는 4월에 발표했는데 6월 초에 발표했거든요. 이것도 다음 달에 지킬 거로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근데 정례적으로 보면 4월과 10월이다. 근데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미 FTA가 이게 체결된 국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보다도 오히려 비관세 정책에서 비관세 정책 10개 중에서 환율 조작이라는 데서 일본으로 친 겁니다. 일본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율 조작이 걸릴 때는 어떠냐? 1990년대 초상과 마찬가지로 수포 301조에 최대 100% 이상 보복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상호관세에서 우리가 25%, 지금 의약품 바이오 관세에서 다음 달부터 100% 때려, 여기에 100% 때려. 그러면 대비 수준이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죠. 그럼 근거법을 보겠습니다. 올해 시청자분이 잘 알고 언론에 나온 것은 2015년 이렇게 오바마 정부 때 교역청지법 20152에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 수입의 GDP 대비해서 3% 이상, 그다음에 환율 개입 비용이 연간으로 2% 이상 GDP 대비해서. 근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첫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교역청지법과 그다음에 1988년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을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정치법 3가지 요건을 보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환율 조작으로 걸릴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 첫 보고서 6월 때는 교육정치법의 종합무역법을 활용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작년 10월에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치법 2015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주요 교육상대국에서 나왔던 이런 그 결과보다 더 강해졌다. 그때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게 느닷없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서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 이번 2015 계획에서 오면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사실 지정할 조작국에는 지정할 가능성이 없다도 자 관세 협상과 연계시키죠. 우리 관세 협상 안 되죠. 통화세 협상 안 되죠. 극각으로 흐르죠. 여기에 종합무역서 때려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상태에서 우리 증시라든가 경제 측면에서는 최대가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또 수익기업 입장에서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다가오는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하기도 했었는데 이 상반되는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 또 트럼프 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 나왔던 6월과 비교해서 지금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지 않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기 때는 사실 일기 때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하면 신영권 말씀대로 그때는 현 정부 출범 초기입니다. 예. 6월 4일인가인데요. 우리 현 정부가 지금 6월 5일로 됐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왜냐 현 정부의 이렇게 친증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 원화 절상됐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관세 협상 안 되죠. 그다음에 통화세 협상 안 되죠. 우리가 외환위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미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는 어떠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다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약세 정책에 달러 약세 정책에 다른 국가들은 부합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트럼프의 약세 정책에 원화가 약세되니까 원래는 트럼프의 약세 정책에 원화가 강세가 되겠습니다. 원화가 약세되는 국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달러 정책, 약달러 정책에 반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렇게 된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은 사실 환율은 미국 요인이 있고 한국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균관대학교 김경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화일보에 한 면으로 나왔습니다는 자 환율이 원화 약세가 미국 측 요인이냐 한국 측 요인이냐 하는 측면에서 거기는 다른 기법이 있습니다는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 기법으로 이렇게 보면 한국이 한 80% 이상을 제공합니다. 원화 약세 요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계엄 있어서는 안 될 계엄 탄핵 그 결과로서 국정 교체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실 거시 경제에 불안하고 그에 관세 협상이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관세 협상 기간이 굉장히 이렇게 2월 초, 4월 초로 보면 이렇게 협상 기간에 비해서는 6월 초 현 정부가 담당했으니까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급하게 하는 상태에서 협상에 대해서 제2의 위안이기 이렇게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이 넘었던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화가 두 가지 측면. 다른 국가들은 절상된다. 우리는 약세가 된다. 근데 그 약세 요인도 우리 내부적 요인이 더 크다. 하면 미국 입장에서 관세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환율 조작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달러 약세 속에 유일하게 원화만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상황. 앞으로 어떤 점들을 투자 관점에서 대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환율 협상에서 한 가지만 물색이 되겠습니다. 관세 협상, 통화 수합, 그 다음에 환율 협상까지 이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국익 보호는 우리가 요란하게 떠들면 안 됩니다. 사실 이번에 관세 협상이 안 된다 해서 대통령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실 탑다운 방식이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는 여기에 국무총리도 나서고 그다음에 귀신 신마다 꺼는 이게 정당에서 나올 소리겠습니까? 이러면 국익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국익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국익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미국에 비해서는 약자입니다. 남북한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특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 나름대로의 이렇게 뭐 국무총리라든가 뭔가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는 어떻게 아무리 협상이 안 된다 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요구한다 해서 귀신 신발락 가는 얘기를 그것도 집권당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워낙 협상의 우위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얘기를 충분히 이렇게 설득시켜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환율 협상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에 다이렉트리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도 그렇습니다는 환율 문제는 다이렉트리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래 2025 환율 교역 청지법에 의하면 우리가 세 가지 요건에서 두 가지 요건을 하고 두 가지 요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 조작국에 걸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종합무역법에 해가나 아니면 관세 협상이 안 되고 여기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또 그거와 연계시켜서 트럼프 진영에서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의회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의회의 가능성이 환율 조작으로 지정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조용하게 이 협상에 임해지는 것이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